해질녘 용화마을의 하늘은 눈부신 호박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바람에 흩날리는 초원의 옅은 먼지층과 뒤섞일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색이었다. 공간은 쌉쌀한 풀내음과 축축한 흙내음, 그리고 건장한 말들의 무리에서 풍겨나오는 특유의 따뜻한 냄새로 가득했다.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웅풍목장은 마치 작지만 오만하고 고립된 왕국서람 계곡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튼튼한 참나무로 지은 마구간들이 고요히 누워 있었고 정성껏 관리된 푸른 잔디밭 저 멀리에서는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땅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 왕국의 중심, 웅풍목장의 영혼은 으리리한 2층짜리 저택이 아니라 숨막히게 아름다운 생명체가 서 있는 특별한 마구간이었다. 혈룡, 순종 아할테케 혈통의 말로 박진우가 거의 전 재산의 절반과 몇 년의 세월을 바쳐 대륙 저편에서 데려온 보물이었다. 그 녀석의 털은 독특한 붉은 빛을 띠었고 햇빛 아래하서는 마치 황혼역의 구리처럼 반짝이는 황금빛 금속 광택을 냈다. 갈기와 꼬리는 별 없는 밤하늘처럼 새까맣고 부드러웠다. 그 녀석의 모든 움직임에서는 고귀하고 우아한 기품이 흘러나왔지만 동시에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된 야생의 힘이 숨겨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인 35살의 박진우는 나무 울타리에 기댄 채 혈룡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용화초원의 해와 바람이 빚어낸 남자였다. 다부진 체격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 고삐를 쥐느라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을 가졌지만 명마들을 어루만질 때는 더없이 부드러운 손길을 보였다. 진우는 과묵했고 그의 미소는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드물었으며 그의 눈은 오직 말들을 바라볼 때만 뜨거운 열정으로 빛났다. 민준 씨, 모든 준비는 끝났나? 진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구간 관리인 이민준이 조용히 다가왔다. 28의 나이에도 민준은 나이보다 더 과묵하고 조숙해 보였다. 그는 목장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말이 없었지만 일 처리는 언제나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했다. 그는 진우의 오른팔이었고 진우 외에 유일하게 혈룡에 돌볼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이었다. 네, 사장님. 특수 차량은 꼼꼼히 점검했고 사흘치의 사료와 물, 비상약품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혈룡의 상태는 최상입니다. 진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국제승마 박람회로의 여정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그곳은 혈룡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뽐내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웅풍목장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고히 할 거액의 계약을 따낼 기회이기도 했다. 그는 돌아서서 혈룡의 목을 가볍게 두드리며 마치 오랜 친구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이틀만 지나면 네가 모두를 놀라게 해줄 거야. 혈룡은 그의 손바닥에 따뜻한 콧김을 부드럽게 내뿜었다. 그 녀석의 크고 검은 눈은 총명하고 침착했으며 마치 주인의 말을 모두 이해하는 듯 했다. 마지막 노을이 서쪽 산맥 너머로 사라지며 보랏빛 구름의 흔적을 남겼다. 목장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저택 쪽에서 가녀린 인형 하나가 현관으로 나왔다. 박진호의 아내 서아린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서 있었고 부드러운 흰색 실크 드레스가 바람에 가볍게 날렸으며 긴 머리는 어깨 위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거친 초원 속에 길 잃은 호접란 한 송이처럼 청초하고 연약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과 귀한 말을 향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열정을 나누는 마음이 아닌 깊은 고독과 숨겨진 피로감만이 담겨 있었다. 저녁바람이 문득 차가워지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불길한 예감을 실어 날랐다. 용화마을의 평화는 마치 산 정상에 걸린 마지막 햇살처럼 곧 쓰러질 운명이었다. 박진우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에게서 나는 익숙한 나무와 가죽 냄새는 곧 아린이 좋아하는 백합 향기에 묻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책을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창밖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저 흘끗 쳐다볼 뿐 반갑게 맞이하는 기색이 없었다. 준비 다 끝났어요? 아린이 감정 없는 평탄한 목소리로 물었다.
응, 끝났어. 내일 새벽 4시에 차가 출발할 거야. 진우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따랐다. 어색한 침묵이 공간을 감쌌다. 그들은 부부였고 한 지붕 아래 살며 한 침대에서 잤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 모든 대화가 멀게만 느껴졌다. 이번에 이틀 가는 거죠? 그럴 예정이야. 모든 게 순조로우면 더 일찍 돌아올 수도 있고. 진우가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박람회 일정 계산에 바빴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낭만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기보다는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흐르는 지하강과 같았다. 그의 세상은 말발굽 소리, 계약서, 목장의 명성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 표현 방식이라고 믿었다. 아리는 아주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텐데 친구들 몇 명 불러서 놀까요?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너무 시끄럽게 해서 어린 망아지들에게 영향 주지는 말고. 진우는 습관적으로 대답하며 그 말에 담긴 무심함을 깨닫지 못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최시혁이 들어왔다. 시혁은 진우의 중마고의이자 목장의 주치의 수의사였다. 무뚝뚝한 진우와는 정반대로 시혁은 말끔한 외모에 잘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항상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말솜씨가 좋고 세심했으며 항상 여자들을 즐겁게 하는 법을 알았다. 친구, 천하를 정벌하러 떠난다며? 시혁이 크게 웃으며 진우의 어깨를 힘껏 쳤다. 민준이한테 현룡에게 줄 가벼운 진정제 잘 챙기라고 말해뒀어? 장거리 이동하면 스트레스 받기 쉽다고. 내가 다 알아서 했어. 진우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친구를 보는 눈빛은 조금 더 따뜻했다. 시혁은 아린에게로 돌아서며 미소를 더욱 환하게 지었다. 아린 씨, 혼자 있으면 또 심심하겠네. 진우 없는 동안 이 오빠가 와서 외롭지 않게 재미있는 얘기라도 해줄까? 아린은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날 처음으로 보인 진정한 미소였다. 고마워요, 시혁 씨. 저 혼자 괜찮아요. 그들의 시선이 아주 짧은 순간 교차했지만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담기에 충분히 길었다. 박진우는 거대한 계획에 몰두한 나머지 바로 자신의 집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압류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자, 현룡,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러 가자. 진우가 일어섰다. 집에 잘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나나 민준이한테 전화하고. 그는 아린에게 말했지만 그것 또한 절차상의 당부처럼 들렸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그의 단단한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최시혁은 잠시 더 머물며 아린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진우, 조심히 다녀와. 그가 밖을 향해 외쳤지만 그 축복의 말은 어딘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작별 인사는 건네졌지만 그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새벽 4시 용하마을이 짙은 안개와 절대적인 정적에 잠겨 있을 때 말을 실은 특수 차량이 조용히 웅풍 목장의 문을 나섰다. 박진우의 희망과 자부심을 싣고서. 저택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아린의 방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수면등 불빛만이 노랗게 비치고 있었다. 밤이 다시 한번 무겁고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한기와 함께 속삭임처럼 들리는 나뭇잎 스치는 소리를 실어왔다. 밤 10시경 목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마부인 김노인이 멀리 떨어진 마구간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 그가 키우던 검둥개가 으르렁거리며 몇 번 짖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김노인은 귀가 심하게 어두웠지만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택 쪽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을 아주 빠르게 가로질러 현룡의 마구간 구역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민준이 녀석이 말 확인하러 가나 보군. 노인은 중얼거리며 다시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빨아 스쳐 지나간 의심을 떨쳐버렸다. 이 목장에서 직원이 야간 순찰을 도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그 그림자는 이민준이 아니었다. 약 30분 후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수의 약품 창고 구역을 훑고 지나갔다. 그곳은 일반 비타민부터 초강력 진정제, 마취제까지 모든 종류의 약품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항상 굳게 잠겨있던 창고문이 지금은 살짝 열려 있었다. 밤은 깊어지고 벌레 우는 소리와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초원의 밤에 익숙한 모든 소리들이 마치 호화로운 저택 안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진실을 감추려는 듯했다. 비명 소리도 몸부림치는 소리도 없이 범죄는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일어났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져 모든 흔적을 씻어내고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하늘의 눈물이 그치자 밤도 서서히 걷히고 잿빛의 암울한 새벽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용화마을은 평소와 같은 평화로운 리듬으로 잠에서 깨어났고 이 땅을 영원히 바꿔놓을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북쪽으로 300km 이상 떨어진 국제박람회장에서는 이례적인 폭풍이 몰아쳤다. 강풍과 폭우로 전체 전력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주최 측은 긴급 공지를 통해 그날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음날 일정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박진우는 말을 위한 구역에 서서 잔뜩 화가 나 있었다. 그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 이 혹독한 날씨에 혈룡을 데리고 돌아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지만 기다리는 것 또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사장님, 그냥 여기서 하룻밤 묵고 날씨가 좋아지면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이민준이 제안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여긴 복잡하고 녀석에게 안전하지 않아. 바로 돌아가자. 고속도로로 천천히 가면 괜찮을 거야. 진우의 마음속 초조함은 단순히 박람회가 취소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원인 모를 막연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집으로, 목장으로, 아린에게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내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에 돌아가면 그녀에게 잘해주리라,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다. 하루 일찍 돌아가면 그녀가 깜짝 놀라겠지. 진우는 속으로 생각하며 드물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났을 때 아린이 얼마나 놀라고 기뻐할지 상상했다. 무거운 차량이 방향을 돌려 빗줄기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귀로에 올랐다. 차는 밤새도록 미끄러운 길을 달렸다. 진우의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 마치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계속해서 아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저편에서는 끝없이 울리는 신호음만 들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자고 있겠지. 진우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휴대폰을 쥔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는 친구인 시혁에게 전화해 아내가 어떤지 봐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시혁의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이 사람들 대체 왜 이래? 그는 중얼거렸고 짜증은 점차 진짜 걱정으로 변해갔다. 새벽녘, 옅은 첫 햇살이 짙은 구름을 뚫고 비칠 때 차는 마침내 용화마을로 이어지는 익숙한 흙길로 접어들었다. 비온 뒤에 풀과 나무 냄새가 상쾌하고 맑았지만 진우는 그것을 즐길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운전사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재촉했다. 웅크 목장의 대문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류처럼 흘렀다. 자네는 남아서 혈룡을 돌봐. 박진우는 이민준에게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지고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운전석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저택을 향해 달려갔고 심장은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잠기지 않은 대문에 이어 집의 정문 또한 살짝 열려 있었다. 불안감은 이제 그를 질식시킬 듯한 형체를 갖춘 공포로 변했다. 아린, 어디 있어? 그가 크게 불렀지만 대답은 집 전체를 뒤덮은 죽음 같은 침묵뿐이었다. 집안 공기는 차가웠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시들기 시작한 백합 향기와 섞인 역한 화학 약품 냄새였다. 진우는 거실을 지났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2층으로 부부의 침실을 향해 달려갔다. 참나무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용기를 내어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시간은 멈췄다. 박진우의 세계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와 아내가 수많은 추억을 쌓았던 커다란 흰색 침대 위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의 아내 아린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최시혁도 그녀 바로 옆에 누워 있었다. 그들은 적나라 할 정도로 친밀한 자세로 누워 있었고 얇은 이불이 몸의 일부만을 아무렇게나 덮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마시다만 양주병이 침대 옆에 뒹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배신과 죄악으로 가득 찬 미래의 밤 이야기를 절규하는 듯했다. 진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만 들렸고 가슴에서 시작된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질투, 분노, 고통, 그리고 치욕이 한데 뒤섞여 그의 정신을 파괴하는 폭풍이 되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고 부수고 싶었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지만 문득 멈칫했다. 뭔가 이상했다. 현장의 정적, 그것은 너무나 고요했고 비정상적으로 깔끔했다. 옷가지와 술병 외에는 다툼의 흔적도 흐트러진 것도 없었다. 아린과 시혁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아주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공포나 고통의 흔적이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의 친밀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쓰며 다른 세부 사항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죽어 있었다. 그들의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약간 보랏빛을 띠었다. 그들은 숨 쉬지 않았다. 그들은 죽어 있었다. 그의 침대 위에서 극도의 배신을 드러내는 자세로 죽어 있었다. 박진호는 무릎을 꿇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고 목구멍에서 쓰라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갑작스런 행복한 귀가에 대한 꿈은 산산조각 났고 대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악몽이 펼쳐졌다. 첫 충격이 지나가자 차가운 마비가 찾아왔다. 박진호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멍한 눈으로 두 구의 시신을 응시했다. 배신감은 여전히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위험에 맞서고 길들여지지 않은 말들의 미세한 디테일을 관찰하는 데 익숙한 남자의 본능이 이 비극 뒤에 무언가 극도로 비정상적인 것이 숨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자살? 발각될까 두려워 함께 목숨을 끊을 만큼 사랑했던 걸까? 진우는 믿지 않았다. 시혁은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항상 즐길 줄 아는 놈이었다. 아리는 슬프고 외로워했지만 죽음을 택할 만큼 나약한 사람은 아니었다. 약물 과다 복임? 쾌락을 위한 파티에서 자극제를 과다 사용했을 수도 있다. 이 가설이 더 그럴듯해 보였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역한 화학약품 냄새는 일반적인 마약 냄새와는 달랐다. 그것은 더 익숙한 냄새, 목장의 약품 창고에서 종종 맡던 냄새였다. 그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억지로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마음을 괴롭히는 배신의 이미지를 떨쳐내고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그들의 몸에 집중했다. 그의 시선이 시혁의 팔을 훑고 아린의 팔로 옮겨갔을 때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시혁의 팔 안쪽에 아주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붉은 점이 있었다. 그 점 주위의 피부는 약간 부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린의 팔을 보았다. 그녀도 같은 위치에 똑같은 자국이 있었다. 그것은 주사 자국이었다. 진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방안을 샅샅이 훑었고 침대 및 이불에 거의 가려진 곳에서 5ml짜리 빈 주사기 2개를 발견했다. 그 옆에는 라벨이 없는 작은 갈색 유리병이 뒹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어 뚜껑을 열고 코에 가져다 댔다. 케타민, 대형발을 마취시키는 데 쓰이는 초강력 진정제 냄새였다. 소량으로도 반톤짜리 말을 쓰러뜨릴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떠하겠는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실이 진우의 뇌리를 스쳤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단순한 약물 과다 복용 사고도 아니다. 똑같은 2개의 주사 자국, 2개의 주사기, 말에게 사용하는 약병, 모든 것이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살인사건이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약물을 주사했다.
누군가가 잔인하게 손을 쓴 뒤 현장을 애정 문제로 인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누가 그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누가 수의 약품 창고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왜? 진우의 마음속 배신감으로 인한 고통은 이제 다른 감정, 즉 극도의 분노와 공포로 대체되었다. 그는 더 이상 배신당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방금 살인사건이 일어난 집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리고 그는 눈앞에 펼쳐진 모든 정황으로 보아 경찰이 가장 먼저 의심할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3번 만에야 경찰서 번호를 제대로 눌렀다. 여보세요. 용화마을 웅풍목장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변해 있었다. 제 아내와 제 친구가 둘 다 죽었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용화마을의 정적은 요란하게 울리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찢겼다. 특수차량 2대와 구급차 1대가 웅풍목장으로 이어지는 길로 접어들며 비통한 분위기를 긴급함과 법의 권위로 깨뜨렸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키가 크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진 강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강력계 팀장인 강태식 경감으로 범죄 세계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인물이었다. 그는 결단력뿐만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운 관찰력과 추리력으로 유명했다. 그의 바로 뒤에는 젊지만 눈빛에서 총명함과 민첩함이 엿보이는 여성 경찰관 한서연 경위가 따랐다. 그녀는 기술 및 범죄 심리학 전문가로 노련한 경감의 경험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었다. 박진우는 계단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침실의 끔찍한 광경은 그의 모든 기력을 앗아갔다. 수사 인력의 모습을 보고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신고자 박진우 씨입니까? 강태식 경감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은 어디죠? 당신 외에 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2층 침실입니다.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한경위, 현장 전체를 통제하고 과학수사팀부터 투입해 내 명령 없이는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강 경감은 간결하게 명령했다. 그와 한경위는 장갑을 끼고 덧신을 신은 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화학약품 냄새와 시든 백합 향기가 즉시 코를 찔렀다. 강 경감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1층을 한 바퀴 둘러보며 관찰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고 다툼이나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 그들이 2층 침실로 들어섰을 때 비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철저한 훈련을 받은 한서연 경위조차 차가운 숨을 들이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강 경감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져 가장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훑었다. 불륜 관계가 발각되어 동반 자살한 사건 같군요. 함께 온 수사관 한 명이 초기 판단을 내렸다. 아니면 관계 중 약물을 오용하여 쇼크사한 것일 수도 있고요. 바로 아래층에 남편이 있었다는 동기가 너무 명확합니다. 강 경감은 아무 말 없이 과학수사팀에게 작업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지며 현장의 모든 각도를 기록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가 진우가 발견했던 약병과 주사기 2개를 집어들었다. 케타민. 그는 중얼거리며 약병을 한 기술 요원에게 건넸다. 즉시 감정 의뢰하고 약병과 주사기에서 지문을 확인해. 그의 시선은 두 희생자의 팔에 있는 주사 자국에 멈췄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고 의심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이 위치, 이 방식, 스스로 주사한 것 같지 않아. 너무나 정확하고 깔끔해. 마치 전문가가 시술한 것 같군. 한경위, 그가 불렀다. 네, 팀장님. 박진우, 서아린, 그리고 남성 피해자 3사람의 신원 조사를 해봐. 남성 피해자는 최시혁, 목장의 수의사이자 박진우의 절친입니다. 한경위는 이미 초기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 두었다. 절친이라. 강 경감은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선 우정과 사랑이 꽤 복잡해 보이는군. 하지만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
누가 이 약물에 접근할 수 있었고 누가 주사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지 알아봐. 그는 몸을 돌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마구간들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이 사건은 첫눈에 보기에도 단순하지 않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사랑과 배신, 질투라는 껍질에 쌓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훨씬 더 어둡고 치밀하게 계산된 진실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용하마을에서의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웅풍목장 저택에서 두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마른 초원의 불길처럼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불과 몇 시간 만에 1년 내내 말 울음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던 조용한 용하마을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술렁였다. 마을 입구의 찻집에서부터 다른 목장의 일꾼들까지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이야기는 살이 붙고 양념이 더해져 이 사람의 입에서 저 사람의 귀로 옮겨갔다. 들었어? 진우 마누라 아린이가 그 집 침대에서 수의사놈이랑 바람을 폈대. 정말? 시혁이 그놈 멀쩡하게 생겨서는 친구 마누라를 건드려? 배짱도 좋네. 그럴만도 하지. 진우는 벽돌처럼 무뚝뚝하고 하루 종일 말밖에 모르잖아. 아린이는 선녀처럼 예쁘고 교양도 있는데 이런 촌구석에서 살면 얼마나 심심했겠어? 누가 꼬드기면 넘어갈 만도 하지. 그래서 둘 다 죽은 거 아니겠어? 분명히 진우가 돌아와서 현장을 덮치고 홧김에 둘 다 죽여버린 거야. 서아린과 최시혁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금세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버전이 되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토록 고통스럽게 배신당한 박진우를 동정했다. 하지만 그 동정심은 곧 두려움과 의심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눈에 박진우는 불쌍한 피해자에서 무서운 살인자로 변해 있었다. 이제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목장의 일꾼들은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들은 마치 방금 살인을 저지른 맹수를 건드릴까 두려운 듯 더 조용히 걷고 더 조용히 이야기했다. 박진우는 직원 숙소의 빈 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경찰이 임시로 머물라고 한 곳이었다. 그는 모든 수군거림을 들었고 자신을 꿰뚫는 모든 시선을 느꼈다. 그는 변명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다. 지금 그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 절망으로 뒤엉킨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아내를 잃고 친구를 잃었으며 동시에 세상의 모든 의심에 맞서야 했다. 아린과 시혁에 대한 기억이 번갈아 밀려왔다. 아린이 웃던 순간들, 시혁이 다정하게 어깨를 두드리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제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이 되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속여왔을까? 그 미소와 말들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들의 관계에 대한 잔인한 진실과 현장의 불리한 증거들이 합쳐져 그를 옥죄는 완벽한 덫이 되었다. 그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만든 덫이었다. 그가 땀과 열정을 쏟아 일군 터전인 용하마을은 이제 거대한 감옥이 되어 헛소문과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가두고 있었다. 수문의 폭풍은 그의 출장을 망친 야외의 폭풍보다 더 끔찍했다. 그것은 서서히 그의 인생 전체를 파괴하고 있었다. 경찰서 취조실은 차갑고 답답했다. 천장의 형광등에서 쏟아지는 하얀 불빛이 모든 것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박진우는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강태식 경감과 한서연 경위가 앉아 있었다. 비극이 발견된 지 여러 시간이 지났고 그는 공식적으로 주요 용의자로 소환되었다. 박진우 씨, 강 경감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으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당신의 상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난 이틀간의 행적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기계처럼 평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출장 이야기, 취소된 박람회 이야기, 일찍 돌아오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말했다. 그는 불안감과 아무도 받지 않던 전화에 대해 말했다. 그는 침실에 들어섰을 때의 끔찍한 광경에 대해 말했다.
한경위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했다. 강경감은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진우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고 마치 고통스러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이나 거짓을 찾으려는 듯했다. 아내를 놀라게 해주려고 일찍 돌아왔다고 했죠. 강경감이 놀라게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물었다. 네, 그 전에 아내와 최시혁 씨의 관계에 대해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은 진우의 상처를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아니요, 시혁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었군요. 그렇죠. 강경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현장은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돌아와 현장을 덮쳤고요. 그렇게 잔인하게 배신당한 남자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진우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며 소리쳤다. 내가 돌아왔을 땐 이미 죽어 있었다고요. 그럼 누가 그들을 죽였습니까? 강경감이 반문했다. 누가 동기가 있죠? 누가 당신 집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케타민이 있는 수의 약품 창고에 접근할 수 있죠? 모든 것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진우 씨. 경감은 진우 쪽으로 현장 사진 몇 장을 밀었다. 약병에서는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깨끗하게 닦았더군요. 분노에 찬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산된 신중한 행동입니다. 범행 후 현장을 조작하려는 사람의 행동과 매우 유사하죠. 강경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우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 같았다. 동기, 기회, 범행 도구,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에게 불리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귀관은 우연이 아니라 이제는 마치 계획된 것처럼 보였다. 당신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목장 직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자주 소원했고 당신은 말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경위가 수첩을 넘기며 덧붙였다. 불행한 결혼 생활에 배신이 더해졌으니 살인 동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박진우는 자신이 바닥 없는 시면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100개의 입이 있어도 설명할 수 없었다. 자신이 무죄라는 진실은 자신이 범인이라는 가설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배신당한 남편이 질투심에 복수하고 현장을 자살로 위장했다. 그 시나리오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완벽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자신을 덮치는 무력감과 절망을 느꼈다. 그는 아내와 친구를 죽인 사건의 제일 용의자가 되어 있었다. 사건 발생 시각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고 했죠. 사망 추정 시각은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이 박진우의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차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톨게이트와 CCTV에 분명히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에는 운전사와 제 관리인인 이민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는요? 한경위가 물었다. 있습니다. 전체 여정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진우가 즉시 대답했다. 즉시 사람을 보내 확인하겠습니다. 강경감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신뢰가 담겨 있지 않았다. 노련한 수사관인 그에게 알리바이는 조작될 수 있고 카메라는 편집될 수 있으며 증인은 매수되거나 공모할 수 있었다. 진우의 진술은 확고해 보였지만 여전히 가느다란 끈에 불과했다. 박진우는 목장으로 돌려보내졌지만 자신의 저택은 아니었다. 집은 이제 완전히 봉쇄되었다. 그는 빈 방에 배정되었고 밖에는 항상 경찰 한 명이 지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땅에서 죄수나 다름없었다. 이어진 몇 시간은 무거운 기다림 속에서 흘러갔다. 진우는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생명과 명예가 전적으로 카메라 영상과 톨게이트 사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작은 실수 하나, 고장난 카메라 앵글 하나, 사라진 데이터 하나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끝장날 것이었다. 한편 목장에 임시로 설치된 지휘본부에서는 강태식 경감과 그의 팀이 전력으로 일하고 있었다. 확인 요청이 긴급하게 발송되었다.
기술팀은 현장에서 확보한 모든 이미지와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다. 팀장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경위가 보고했다. 두 희생자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서아린과 최시혁은 그날 낮 동안 여러 번 통화했지만 마지막 통화는 저녁 8시였고 그 이후로는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폰에서도 데이터 삭제 흔적은 없었습니다. 범인이 휴대폰은 건드리지 않았곤 강경감이 중얼거렸다. 박진우의 질투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부적절한 관계의 증거를 남겨두고 싶었겠지. 모든 것이 매우 치밀하게 계산되었어. 범인의 치밀함과 지능은 노련한 경감을 더욱 골치 아프게 했다. 이 사건은 복잡한 체스 게임 같았고 그의 상대는 극도로 위험한 자였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목장의 분위기는 더욱 답답해졌다. 박진우의 알리바이는 아직 확인 중이었다. 그것은 희미한 빗줄기였지만 동시에 언제든 꺼질 수 있는 매우 연약한 것이었다. 그의 운명은 실 한 오라기에 매달려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은 정적과 엄숙함이 감돌았고 금속기구가 부딪히는 소리와 에어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밝은 수술등 아래에서 서아린과 최시혁의 부검이 매우 신속하고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두꺼운 안경을 쓴 나이든 수석 법의관은 항상 고심에 찬 얼굴로 희생자의 몸 구석구석을 신중하게 검사하고 있었다. 초기 결론이 신속하게 나왔고 강태식 경감이 현장에서 내렸던 판단을 확증했다. 사망에 이를 만한 외부 충격의 흔적은 없습니다. 법의관이 옆에서 기록하고 있는 수사관에게 말했다. 둔기에 의한 상처도 목을 조르거나 압박한 흔적도 없습니다. 예상대로 사인은 약물 쇼크입니다. 그는 방금 나온 독극물 검사 결과를 가리켰다. 두 희생자의 혈중 케타민 농도는 즉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이건 황소도 쓰러뜨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이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약물이 주입된 직후 심장이 거의 바로 멎었을 겁니다. 비명이나 저항이 없었던 이유가 설명되죠. 사망 시각은 어젯밤 22시 30분에서 23시 15분 사이로 더 정확하게 추정됩니다. 법의관은 계속했다. 위 내용물 분석에 따르면 사망하기 약 2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질투로 인한 살인사건이라는 가설을 더욱 뒷받침하는 듯했다. 수의학 지식이 있는 범인이 두 희생자가 즉사하도록 초고용량을 사용했고 구조 요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하지만 법의관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수십 년의 경험은 그에게 가장 명백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가장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신중함으로 작업을 계속했다. 그는 손톱 및 머리카락 한 올, 피부의 가장 작은 자국까지 꼼꼼히 검사했다. 그리고 그의 인내는 보상받았다. 그는 침묵의 흔적, 작지만 사건 전체를 뒤집을 힘을 가진 디테일들을 찾아냈다. 강 경감님, 이것 좀 보시죠. 법의관이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불렀다. 그는 서아린의 손목을 가리켰다. 부검실의 특수 조명 아래 현장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매우 희미한 멍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 멍들은 손가락 모양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희생자가 손목을 꽉 잡혔다는 것을 보여주죠. 짧은 몸싸움 중에 있었을 겁니다. 무의식적으로나마 저항하려 했던 겁니다. 강 경감은 눈을 가늘게 떴다. 자살이나 합의하에 약물을 사용했다면 왜 제압당한 흔적이 있는 거지?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법의관은 계속해서 서아린의 왼쪽 팔에 있는 주사 자극으로 주의를 옮겼다. 기록에 따르면 서아린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스스로 주사할 때 보통 왼팔에 놓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경감의 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 주사 자국의 각도는 피부 표면과 거의 90도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고 정확한 주사 각도로 보통 다른 사람이 놓아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른손잡이가 스스로 왼팔에 주사할 때는 불편한 자세 때문에 각도가 훨씬 비스듬해지기 마련이죠. 게다가 주사 위치는 주정맥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빠르고 정확하게 찾기 어려운 부위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법의관의 논리는 서아린이 스스로 주사했거나 최시혁이 주사하는 것을 도왔다는 가설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 말은
강 경감이 천천히 말했다. 의료 전문 지식을 가진 제3자가 이 주사를 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법의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점은 최시혁의 주사 자국을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는 수의사이고 오른손잡이이며 주사 자국도 왼팔에 있습니다. 스스로 주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심층 분석 결과 그의 주사 자국 주변에서 소량의 국소 마취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치명적인 약물이 주입되기 전에 국소적으로 마취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범인은 단순히 쳐들어가 약물을 주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먼저 최시혁을 제압하고 아마도 국소 마취를 통해 무력화시킨 다음 서아린에게 접근했을 것이다. 그녀의 손목에 남은 짧은 저항의 흔적은 아마 그 순간에 일어났을 것이다. 동반자살 가설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법의관이 다음에 발견한 것이야말로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 완전히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여는 열쇠였다. 그리고 이게 가장 흥미로운 겁니다, 경감님. 법의관은 조심스럽게 작은 핀셋으로 페트리 접시를 담긴 증거물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의 팀이 서아린의 손톱 밑을 꼼꼼히 세척하고 현미경으로 검사한 후에 찾아낸 것이었다. 피해자는 저항 중에 범인을 핥히는 반사적인 행동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범인의 피부세포나 DNA 조각을 찾길 바랐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트리 접시를 강 경감 쪽으로 밀었다. 안에는 길이가 몇 센티미터 정도 되는 아주 가느다란 털 몇 가닥이 들어있었다. 특별한 점은 그 색깔이었다. 평범한 검은색, 갈색, 금색이 아니었다.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었고 불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금속성 황금빛을 띠었다. 이건 동물의 털입니다. 함께 있던 한 경위가 놀라 물었다. 정확히 말하면 말의 털입니다. 법의관은 단언했다. 구조와 성분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색깔이 이상하군요. 제가 수십 년간 일하면서 동물과 관련된 사건을 적지 않게 부검했지만 이렇게 특별한 색의 말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강 경감은 접시를 들어 빛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는 붉은 금빛 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이 털들은 유죄의 증거가 아니라 반대로 무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서아린은 삶의 마지막 순간 절망적인 저항 속에서 범인을 핥히지 못했다. 아마도 그녀는 그에게 닿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신 그녀는 가까이 있던 무언가, 범인이 가지고 왔거나 그의 몸에 붙어있던 무언가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 물건에 이 말털들이 묻어 있었다. 큰 의문이 제기되었다. 왜 깨끗한 침실에서 희생자의 손톱 밑에서 말털이 나왔을까? 범인은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강경감은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이 신비한 말털들은 겉보기에는 무관해 보였지만 실은 범인이 무심코 남긴 가장 중요한 흔적이었다. 침묵하고 있지만 곧 진실을 외칠 흔적이었다. 한경이 차 준비해. 지금 바로 웅풍목장으로 돌아간다. 그가 명령했다. 박진우와 다시 이야기해야겠어. 용하마을로 질주하는 특소 차량안은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서연 경위는 운전대를 잡고 앞길에 집중했다. 강태식 경감은 조수석에 앉아 무심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모든 단서들을 다시 꿰맞추고 있었다. 팀장님, 그럼 박진우가 질투심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겠군요. 한경위가 침묵을 깼다. 애초에 견고하지 않았어. 강경감이 깊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답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백했지. 진짜 범죄는 그렇게 단순한 경우가 드물어. 지문을 깨끗이 닦고 현장을 조작할 정도로 계산적인 자가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아. 그는 관자놀이를 가볍게 문질렀다. 법의학팀의 발견은 문제를 뒤집었어. 우리는 이제 질투에 눈먼 남편이 아니라 냉혈하고 계산적인 살인자를 찾고 있는 거야. 성인 2명을 제압할 만한 충분한 힘과 기술을 가진 자, 수의학 약물에 대해 잘 알고 주사 기술에 전문성이 있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강조했다. 그 붉은 금빛 말털과 관련이 있는 자야. 자살 가설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제 사건은 정교하게 조작된 2인 살인 사건으로 공식 규정되었다. 이는 새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박진우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인가? 진짜 동기는 무엇인가? 질투가 아니라면 돈, 개인적인 원한 혹은 다른 비밀 때문인가? 범인은 어떻게 집에 침입하여 두 희생자를 조용히 제압하고 말털 몇 가닥 외에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었을까? 범인은 실수를 했어. 강 경감은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계속했다. 자신의 계획을 너무 과신했지. 불륜 현장을 꾸며놓으면 경찰이 박진우에게만 집중하고 작은 디테일들은 놓칠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마지막 발악 속에서 서아린이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단서를 남길 줄은 몰랐겠지. 차가 웅풍목장 문으로 들어섰다.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음울하고 비통한 색채를 띠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여전히 조용히 오가며 일하고 있었다. 강경감은 굳건한 걸음걸이와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박진우를 용의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를 증인으로 말털의 미스터리를 풀 열쇠를 쥔 사람으로 보았다. 판은 뒤집혔다. 이제 그와 그의 팀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범인은 어딘가에 숨어있는 아마도 바로 이 목장 안에 있는 그자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비밀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박진우는 임시 구금실에서 수사본부로 옮겨졌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하루 종일 갇혀 의심을 받은 탓에 그의 정신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는 또 다른 신문을 준비하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태식 경감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신문하는 듯한 태도 대신 진지하고 집중된 표정이었다. 박진우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 경감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진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경감은 더 이상 말 없이 붉은 금빛 말털 몇 가닥이 담긴 작은 증거물 봉투를 그에게 밀었다. 이걸 자세히 보시죠. 알아보시겠습니까? 진우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이 털에 닿는 순간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이 커지고 피로감은 사라졌으며 대신 극도의 경악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봉투를 더 가까이 가져가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건... 그가 더듬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뭡니까? 강경감이 단호하게 물었다. 혈룡의 갈기털입니다. 진우가 내뱉었다. 틀림없어요. 오직 제 아할테케 그 녀석만이 비달에서 금속처럼 빛나는 이런 특별한 갈기색을 가졌습니다. 수만 가닥의 털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는 경감을 올려다보며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왜 이걸 가지고 계신 겁니까? 어디서 발견된 거죠? 우리는 이걸 발견했습니다. 강경감이 느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아내 서아린 씨의 손톱 밑에서요. 그 말은 박진우에게 벼락과도 같았다. 그는 얼어붙었다. 혈룡의 털이 침실에 있던 아린의 손톱 밑에서 모든 것이 비논리적이고 미친 소리 같았다. 말도 안 돼. 그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혈룡은 집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별도의 마구간에 갇혀있고 문은 항상 잠겨 있습니다. 아리는 그녀는 그 녀석 가까이 거의 가지 않았어요. 말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경감이 추궁했다. 어떻게 당신의 가장 귀한 말의 털이 살해당한 밤 당신 아내의 시신에서 나타날 수 있었죠? 끔찍한 가정이 진우의 머릿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털들의 등장은 기이할 뿐만 아니라 질투 동기보다 훨씬 더 불리한 증거였다. 그것은 그를 범죄 현장, 희생자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 말은 그의 것이고 마구간 열쇠는 그와 이민준만이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혈룡의 털을 가져와 침실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범인 자신이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혈룡과 접촉했다는 뜻이었다. 모르겠습니다. 진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떠날 때 혈룡은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강경감은 그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혈룡의 마구간 열쇠는 당신과 이민준만 가지고 있다고 했죠. 네, 이민준은 어디 있습니까? 저와 함께 막 돌아왔습니다.
직원 숙소에 있습니다. 그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강 경감이 한 경위에게 신호를 보냈다. 신비한 말털은 새로운 길을 열었지만 동시에 박진우와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의심을 더욱 굳히는 결과를 낳았다. 덫은 점점 더 조여오는 듯 했다. 범인은 단서를 남기는 교활함을 보였지만 그 단서는 목장 주인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다. 즉시 한서연 경위가 이끄는 수사팀이 현룡의 마구간으로 향했다. 명만은 마구간 안에서 불안한 듯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낯선 사람들을 보자 작게 울음소리를 냈다. 박진우도 동물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함께 갔다. 그가 들어서자 현룡은 비로소 진정하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비볐다. 마구간 전체를 꼼꼼히 확인해 침입 흔적이나 이상한 점이 있는지 찾아봐 한 경위가 명령했다. 수사관들이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추고 자물쇠와 창살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다. 자물쇠에는 뜯긴 흔적이 없었다. 박진우 씨, 이리 와보세요. 한 경위가 불렀다. 그녀는 현룡의 작은 갈기 한 줌을 가리켰다. 나머지 갈기 전체가 검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반면 목 근처의 작은 한 줌은 약간 달라 보였다. 길이가 조금 더 짧았고 뿌리 부분의 털들이 잘린 것이 아니라 막 뽑힌 것처럼 보였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 갈기를 어루만졌고 심장이 조여왔다. 여기가 바로 범인이 털을 가져간 위치였다. 그는 자르지 않고 세게 잡아당겼다. 아마도 서두르는 와중에 그랬을 것이다. 그것이 현룡이 불안해 보였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아무도 이 녀석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없어. 진우는 이를 갈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현룡은 매우 예민한 말이라 작은 난폭한 행동 하나에도 겁을 먹을 수 있었다. 이는 말을 잘 알고 미치게 하지 않으면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즉 익숙한 사람에게로 의심을 더욱 굳혔다. 용의자의 범인은 다시 진우와 이민준으로 좁혀졌다. 이민준은 어디 있죠? 한 경위가 동행한 경찰에게 물었다. 사람을 보내 부르러 갔습니다. 몇 분 후 이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소처럼 과묵하고 평온했다. 경찰과 사장님이 현룡의 마구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릴 뿐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사장님? 내가 없는 밤에 현룡 마구간 근처에 누가 온 걸 봤나? 진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장님. 제가 몇 번 순찰을 돌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이 구역을 지키는 김노인도 보고한 게 없고요. 자네가 마구간에 들어갔나? 한 경위가 물었다.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셔서 밖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지시대로 했습니다. 이민준은 눈도 깜박이지 않고 명료하게 대답했다. 이민준의 침착한 태도와 논리적인 진술에는 의심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바로 그 지나친 침착함이 한 경위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현룡의 몸에서 털이 뽑힌 정확한 위치를 발견한 것은 진전이었지만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누군가 말과 접촉했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그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박진우에게 이 진실은 또 다른 망치질과 같았다. 그가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던 말이 이제 아내를 죽인 사건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증거는 그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마구간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태식 경감에게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기술팀 소속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고합니다, 팀장님. 박진우의 알리바이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데이터, GPS 위치 데이터, 그리고 고속도로의 모든 톨게이트 사진을 추출하여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강 경감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집중력이 묻어났다. 보고합니다. 박진우의 알리바이는 완벽하게 견고하며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직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다. 두 희생자의 사망 추정 시각인 22시 30분에서 23시 15분 사이 GPS 데이터에 따르면 말을 실은 특수 차량은 웅풍 목장에서 정확히 북쪽으로 217km 떨어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22시 48분에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에서 찍힌 사진에도 차량과 번호판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또한 계속 작동했으며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이 없습니다. 박진우는 범행 현장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수사본부 한가운데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강태식 경감은 정보를 소화하기 위해 한동안 침묵했다. 박진우에게 알리바이가 있다. 기술로 확인된 철벽 같은 알리바이. 이는 극도로 크고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을 만들어냈다. 한편으로는 박진우가 가장 명확한 동기를 가졌고 현장과 흉기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애완동물인 말의 털이 희생자의 몸에서 발견되었다.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사건 발생 시각에 아주 먼 곳에 있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두 갈래의 증거가 절대적으로 서로 상충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 범인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해. 강 경감이 중얼거렸다. 그는 현장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을 똑바로 가리키는 단서들을 일부러 남겨 함정을 판 거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수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고 싶었던 거지. 경감은 오한을 느꼈다. 그가 상대하고 있는 자는 평범한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는 늙은 여우, 무서울 정도로 지능적이고 계산적인 자였다. 그는 경찰과 체스 게임을 하고 있었고 항상 한 수 앞서가는 듯했다. 진우의 알리바이가 확인된 것은 전환점이었다. 그것은 당장의 법적 위기에서 그를 구했지만 전체 수사를 더 짙은 안개 속으로 밀어넣었다. 진우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누가 할 수 있었을까? 현룡에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약물 사용법을 알고 서아린과 최시혁을 모두 죽일 동기가 있으면서 동시에 박진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사람은 누구일까? 범인에 대한 희미한 윤곽이 경감의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매우 가까운 사람, 목장의 어둠 속에 바로 숨어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박진우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그는 공식적으로 주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를 둘러싼 감시망은 거쳤지만 이 자유는 그에게 조금의 평온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아내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그들을 해치고 자신에게 덫을 놓은 자에 대한 끔찍한 미스터리는 경찰의 의심보다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수사본부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화이트보드 위 주요 용의자 칸에 있던 박진우의 사진이 떼어졌다. 대신 강태식 경감은 웅풍목장 전체를 아우르는 큰 원을 그렸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팀원들을 훑어보았다. 그는 목장 내부 사람이거나 이곳에 극도로 익숙한 사람이어야 해. 그래야만 모든 것이 설명돼. 그는 기준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기회, 사건 발생 밤에 목장에 있었던 사람, 접근 가능성, 발각되거나 의심받지 않고 수의의 약품 창고와 혈융의 마구간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 전문 지식, 수의학 약물, 특히 케타민에 대해 잘 알고 정맥 주사를 정확하게 놓을 줄 아는 사람, 신체 능력, 비록 기습적이었을지라도 성인 2명을 제압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진 사람, 동기,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다. 동기는 처음 생각했던 질투가 아니라 더 복잡한 무언가일 수 있다. 최시혁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서아린에 대한 질투, 혹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다른 관계, 박진우에게 덫을 놓으려는 의도. 이것은 범인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넘어 박진우까지 파멸시키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목장의 모든 직원과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을 전부 재조사해야 한다. 강 경감이 명령했다. 관리인부터 주방 아주머니, 마부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각자의 신상, 희생자 및 박진우와의 관계를 상세히 목록으로 만들어라. 수사망은 이제 넓혀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살고 일하던 웅풍목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용의선상에 올랐다. 긴장과 의심의 분위기가 이곳을 뒤덮었다. 누구나 범인일 수 있었고 누구나 양의 탈을 쓴 늑대일 수 있었다. 어딘가에 숨어있는 범인은 아마도 경찰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며 자신의 계획에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박진우에게 덫을 놓은 것이 비록 영리했지만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몰랐다. 그것은 무심코 경찰의 수사 범위를 바로 자신이 숨어있는 곳으로 좁혀버린 셈이었다.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태식 경감의 명령에 따라 당일 바로 대규모 신문이 진행되었다. 웅풍목장의 전 직원 총 12명이 한 명씩 불려와 조사를 받았다. 명단에는 이민준, 김노인, 마구간 자벽부 2명, 주방 아주머니 1명, 운전기사 1명, 그리고 정원사 및 풀관리인 6명이 포함되었다. 목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묵묵히 일하는 데 익숙했던 일꾼들은 이제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직면해야 했다.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초기 신문은 큰 돌파구를 가져오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그날 밤 그들은 단체 숙소에 있었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아무도 이상한 잠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진술을 통해 목장 내 관계에 더 복잡한 그림이 서서히 드러났다. 최시혁은 실력 있는 수의사이자 사장의 절친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는 못했다. 그는 거만하고 일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졌다. 몇 번은 말을 돌보는 사소한 실수 때문에 자벽부들을 심하게 꾸짖기도 했다. 한 정원사는 최시혁이 낯선 사람과 돈 문제로 매우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반면 서아리는 다정하고 친절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과 풍족한 삶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서아린이 최근 들어 매우 슬퍼 보였고 종종 몇 시간씩 혼자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민준에 대해 물었을 때 모두의 평가는 한결같았다. 과묵하고 말수가 적으며 일과 말밖에 모른다는 것. 그는 사장인 박진우 외에는 거의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웠고 마치 진우를 신처럼 숭배하는 듯했다. 김노인은 귀가 어두워 신문이 매우 어려웠다. 그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조사는 마치 모래 속에서 금을 찾는 것과 같았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와 숨겨진 구석이 있었다. 모두가 최시혁을 싫어하거나 서아린을 질투할 만한 사소한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런 이유들로부터 두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행동까지는 아주 먼 거리였다. 강태식 경감은 지휘본부에 앉아 보고를 들었다. 그는 범인이 평범한 신문을 통해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감정을 숨기는데 극도로 능한 자였다. 그의 진술은 분명 가장 완벽하고 빈틈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 믿었다. 인내심을 갖고 무의미해 보이는 디테일들을 하나로 엮다 보면 범인의 모습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하루 종일 신문하고 정보를 종합한 후 강태식 경감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는 마커를 들고 그들이 쫓고 있는 자에 대한 대략적인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외모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심리와 특징에 대한 그림이었다. 첫째, 범인은 극도로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다. 그가 팀원들에게 말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 시점 선택, 약물 사용, 현장 조작, 박진호에게 덫을 놓는 것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의 일부야. 그는 냉철한 머리를 가졌어. 둘째, 그는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그가 덧붙였다. 성인 남성인 최시혁을 비록 기습적이었을지라도 제압하려면 힘이 필요해. 그 다음엔 서아린을 제압했지. 그는 약한 자가 아니야. 셋째, 그리고 이것이 핵심인데 그는 말과 수의양 약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강 경감은 이 문장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는 혈룡을 놀라게 하지 않고 접근하는 법을 알아.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 즉사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어. 정맥 주사를 놓을 줄도 알지. 이것은 우리 용의자의 범위를 상당히 좁혀줘. 그는 직접 말을 다루거나 수의학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 넷째, 그는 감정을 숨기고 완벽하게 거짓말하는 능력이 있다. 경감은 계속했다. 오늘 신문에서 그는 우리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 그는 침착하게 질문에 답했고 조금의 허점도 보이지 않았지. 그는 뛰어난 배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동기는 매우 복잡하다. 그는 보드 끝에 큰 물음표를 그렸다.
단순히 돈이나 질투가 아니야. 그가 박진우에게 일부러 덫을 놓았다는 것은 두 희생자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에게까지 깊은 증오를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그는 이 가족 전체를 파괴하고 싶었던 거야. 왜? 대략적인 초상화가 드러났다. 지능적이고 건강하며 전문 지식을 갖추고 감정을 잘 숨기며 어두운 증오의 동기를 품은 자.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주 가까이에 있었고 아마도 여전히 목장 어딘가에 숨어 경찰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며 그들의 무력함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강경감은 이 괴물을 찾기 위해 표면적인 신문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과거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비밀과 얽히고 설킨 관계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싸움은 이제 물리적 증거를 찾는 것에서 심리전으로 옮겨갔다. 수사는 새로운 단계, 즉 극도의 인내와 꼼꼼함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강태식 경감이 목장 직원들의 진술을 재분석하고 태도를 관찰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한서연 경위는 다른 임무를 맡았다. 두 희생자의 과거와 사생활을 깊이 파고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범인의 동기를 해독할 열쇠가 서아린과 최시혁이 무덤까지 가져간 비밀에 있다고 믿었다. 한경위는 최시혁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시내에 임대한 아파트를 찾아갔다. 항상 깔끔한 외모와는 달리 꽤 지저분한 아파트였다. 서류와 잡지 더미 속에서 그녀는 그의 서류에는 없는 것들을 발견했다. 손으로 쓴 차용증, 휴대폰 속의 빚독촉 메시지, 그리고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이었다. 최시혁은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한경위가 전화로 강경감에게 보고했다. 액수가 수억 원에 달합니다. 그는 사설 도박에서 전부 잃었고 채권자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조폭, 별명은 백상터입니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수사 반향이 열렸다. 이것이 채무 청산 사건일까? 백상터가 빚을 받으러 사람을 보냈고 최시혁은 갚을 돈이 없자 양측이 다툼을 벌였고 서아린이 그 자리에 있다가 우연히 희생되었을 수 있습니다. 범인은 그 후 박진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현장을 조작했을 거고요. 빚도 청산하고 경찰의 수사 방향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죠. 이 가설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범인이 왜 그렇게 잔인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조폭들의 해결 방식은 보통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즉시 백상터라는 자를 확인해 사건 발생 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봐. 하지만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 강경감이 명령했다. 수사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 즉 도박과 피해 빚이라는 지하 세계로 향했다. 한 팀의 형사들이 백상터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동안 한경위는 서아린이 남긴 것들을 계속 조사했다. 그녀는 희생자의 흰색 노트북 앞에 앉았다. 목장의 먼지투성이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기계 안의 모든 것은 오래된 업무 폴더에서부터 가족 앨범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숨겨진 폴더 안에 암호로 보호된 문서 파일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기술로 1시간 만에 암호화를 해제했다. 파일이 열렸다. 안에는 숫자나 기백이 아니라 일기장이 있었다. 부드럽게 흘러가는 글씨였지만 고통과 갈등이 짙게 배어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나는 진우 씨를 배신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준 그 사람을. 왜 나는 시혁 씨를 거부할 수 없었을까? 그는 나에게 낭만과 이해,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들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나는 극심한 죄책감을 느낀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시혁 씨가 꼭 도박에서 졌다. 그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마지막 남은 저축을 그에게 주었다.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은 독약 같다. 그것은 나를 안에서부터 죽이고 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 더 이상 이 거짓 속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시혁 씨와 이야기해서 멈춰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진우 씨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 것이다. 그가 용서하든 안 하든 너무 늦기 전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진우 씨에게 사과해야 하고 내 자신에게 평온을 빚졌다.
마지막 일길은 사건 발생 바로 전날 오후에 쓰여 있었다. 한 경위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기를 다 읽었다. 이 글들은 사랑과 죄책감, 열정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여성의 비극적인 그림을 그려냈다. 그것은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시켜 주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서아린이 끝내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다. 최시혁이 특히 빚더미에 앉아 서아린을 금광으로 여기고 있던 그가 쉽게 이별을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아린의 이별통보다 비극의 도화선이 된 것은 아닐까? 일기는 사건을 명확히 하기는커녕 관계의 미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본부는 백상터에게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노련한 형사들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직접 접근하지 않고 이 조폭 주변의 연결고리부터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시혁이 자주 드나들던 사설 도박장, 그들의 운영 방식, 그리고 백상터의 부하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잔인한 사치업자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백상터는 빚을 갚지 않는 자들에게 무자비하기로 조폭 세계에서 유명했다. 그에게 빚을 진 부하들은 몇 사람이 부하들에게 구타당하거나 심지어는 의문스럽게 사라지기도 했다. 최시혁의 막대한 빚을 고려할 때 백상터가 인내심을 잃고 손을 썼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도박꾼으로 위장한 한 형사가 백상터의 부하 한 명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몇 차례의 술자리와 교묘한 대화를 통해 술에 취한 부하는 중요한 정보를 누설했다. 그 수의사 놈 빚이 엄청났지. 백 형님이 몇 번이나 열받았다고. 우리들 시켜서 몇 번 찾아가서 겁도 줬어. 돈 안 갚으면 편할 줄 알지 말라고. 그저께 밤은 어땠어? 형사가 떠보듯 물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찾아갔나? 부하는 갑자기 몸을 떨며 술이 확 깨는 듯했다. 아니, 그날 밤은 백 형님이 절대 가지 말랬어. 우린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 백 형님이 그랬거든. 빚쟁이는 살아있어야 돈이 나온다고. 죽으면 누구한테 받냐고. 이 진술은 비록 공식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진실의 일부를 드러냈다. 백상터는 협박할 동기는 있었지만 살해할 동기는 없었다. 최시혁의 죽음은 그에게 큰 돈을 날리게 할 뿐이었다. 하지만 수사본부는 이것이 연극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부하들이 두목의 지시를 넘어 행동했거나 백상터 자신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을 수도 있었다. 이 악명 높은 조폭을 직접 소환하여 대질신문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백상토의 소환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조폭은 험악한 표정으로 취조실에 들어섰고 왼쪽 뺨에는 길고 흉측한 흉터가 있었다. 그는 강태식 경감 맞은편에 앉았고 태도는 도전적이면서도 약간의 경계심을 보였다. 나는 시혁이 그놈 죽은 거랑 아무 상관없어. 백상터는 경감이 묻기도 전에 말했다. 나한테 돈 빚진 건 맞지만 내가 미쳤다고 괜히 죽이겠소? 죽이면 누구한테 돈을 받으라고? 그저께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강 경감이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백상터는 비웃었다. 나 알리바이 있어. 그날 밤 군 건너편에 있는 내 하우스에 있었고 증인도 수십 명이나 돼요. 경찰 양반들이 알아서 확인해 보쇼.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몇 시간 후 형사팀은 백상토의 진술이 완전히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에게는 반박할 수 없는 알리바이가 있었다. 당신 부하들은 어떻습니까? 멋대로 행동한 놈은 없었나요? 강 경감이 계속 추궁했다. 내 명령 없이는 아무도 찍소리 못하오. 백상터는 단언했다. 말했잖소. 난 원칙이 있다고. 빚쟁이는 살려둬야 한다고. 난 걔 돈이 필요했지 목숨이 필요한 게 아니었소. 한동안의 팽팽한 신경전 끝에 더 이상의 성과를 얻지 못하자 강경감은 백상터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유망해 보였던 이 수사 방향은 공식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수사본부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재무청산 가설은 폐기되었다. 범인은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여전히 목장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강태식 영감은 피로를 느꼈다.
범인은 경찰의 모든 수를 미리 계산한 듯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고 노력을 헛되게 하기 위해 가짜 길과 잘못된 수사 방향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어. 그가 한 경위에게 말했다. 아주 작은 것, 바로 눈앞에 있지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를. 그는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모든 것의 시작점인 웅풍목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강태식 경감은 전술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긴장감 넘치는 공식적인 신문 대신 그는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택했다. 그는 이야기하고 듣고 싶었다. 그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잡담과 무심코 던지는 말 속에 정식 신문이 놓친 단서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목장을 거닐며 정원사들과 대화하고 풀의 종류와 날씨에 대해 물었다. 그는 주방에 들어가 요리하는 소녀와 이야기하며 그녀의 국이 맛있다고 칭찬했다. 점차 처음에 긴장되고 경계하던 분위기는 더 개방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목장 생활의 사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 말의 성격, 박진우 사장의 습관, 서아린 사모님의 관대함, 그리고 최시혁 수의사의 거만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들은 비록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강 경감이 이곳의 생활 환경과 관계에 대한 더 완전한 심리적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웅풍목장이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미움, 질투, 그리고 맹목적인 충성심까지 가득한 축소된 사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특히 과묵한 사람들, 가장 말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목했다. 말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많이 관찰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첫 신문에서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마구간 자벽부 2명을 찾아갔다. 이번에 그가 인내심을 갖고 앉아 들어주자 그들은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시혁이 성적을 높이기 위해 박진호 사장이 절대적으로 금지한 불법 흥분제를 경주마에게 몇 번 몰래 사용했다고 말했다. 최시혁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그는 도박빚뿐만 아니라 직업윤리를 무시하고 부정한 짓도 저지르고 있었다. 그를 증오할 동기는 점점 더 많아졌다. 하지만 강태식 경감이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과묵한 마구간 관리인 이민주는 항상 그를 피하는 듯했다. 그리고 귀가 어두워 모두가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부 김노인. 경감은 이 두 침묵하는 사람이 그림의 마지막 조각을 쥐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마침내 강태식 경감은 이민준이 혼자 현룡을 돌보고 있을 때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의 갈기를 빗질하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매우 능숙하고 부드러웠다. 경감을 보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는 다시 일에 집중했다. 이 말을 아주 아끼는 것 같군. 강 경감이 대화를 시작했다. 사장님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이민주는 현룡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박진우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담고 있었다. 여기서 김노인 다음으로 가장 오래 일했다고 들었네. 네. 그럼 이 목장의 모든 일을 잘 알겠군. 이민주는 손을 멈추고 강 경감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저는 제 일만 합니다. 말을 돌보는 것뿐이죠. 다른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사모님과 최 수의사 일에도 관심이 없었나? 강 경감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민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지만 아주 잠깐 사이에 사라졌다. 그건 사장님의 일입니다.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었을 때 슬프지 않았나? 그들은 좋은 사람이었나? 네,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이민주는 감정 없는 일반적인 대답을 했다. 그는 사건 발생 밤에 자신의 일정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명료하고 논리적이었으며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그는 방에서 말에 관한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고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보지 못했다. 강경감은 젊은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막연한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민준의 평온함은 무고한 사람의 평온함과는 달랐다. 그것은 모든 질문에 대해 미리 준비된 사람의 평온함 같았다. 머릿속에서 이 시나리오를 수백 번 연습한 사람의 평온함. 그것은 너무나 완벽했고 너무 완벽한 것은 무엇이든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느낌은 느낌일 뿐 그에게는 이 마구간 관리인에게 불리한 어떤 증거도 없었다. 대화는 아무런 단서 없이 끝났다. 강태식 경감이 돌아서서 떠날 때 그는 이민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의 입가에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강태식 경감은 이전에 마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과 이야기했던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 소녀가 아직 무언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리에 앉아 그녀에게 차 한 잔을 따라주며 일과 가족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마이의 경계심이 서서히 풀렸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아저씨, 별 상관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으니 말해보렴. 어떤 작은 단서라도 중요할 수 있단다. 강 경감이 격려했다. 그날 밤 일이에요. 제가 잠이 잘 안 와서 한밤중에 깼거든요. 주방이 마구간 근처라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 혈용 소리요. 마이가 말했다. 평소에는 아주 조용해서 밤에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마구간 안에서 불안하게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끔 코를 킁킁거리기도 하고 한 번은 나무 바닥을 발로 세게 구르기도 했고요. 마치 무언가에 겁을 먹었거나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게 한 15분 정도 계속되다가 조용해졌어요. 무해해 보이는 디테일이었지만 강태식 경감을 생각에 잠기게 했다. 박진우의 말에 따르면 혈룡은 극도로 예민한 말이었다. 사건 발생 바로 그날 밤의 불안함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다. 그 녀석은 무언가를 느꼈거나 무언가를 목격했던 것이다. 사람 소리는 들었니? 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말소리만 들렸어요. 날씨가 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신경 안 썼어요. 밤중에 불안한 말발굽 소리, 모두가 무시했던 소리였지만 강태식 경감에게는 그것이 말없는 증언과도 같았다. 그것은 사건 발생 시간 즈음에 혈룡의 마구간에서 비정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녀석의 갈기에서 털을 뽑아간 자와 관련된 사건. 경감은 소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강태식 경감의 명단에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김노인이었다. 이것은 진정한 도전이었다. 노인은 거의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모든 의사소통은 종이와 펜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 강태식 경감은 인내심을 갖고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노인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과학수사팀이 찍은 사진들을 노인에게 보여주었다. 목장 사진, 직원들 사진, 두 희생자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룡의 사진. 김 노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았다. 하지만 혈룡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았을 때 그의 흐릿한 눈이 갑자기 빛났다. 그는 한참 동안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그 녀석의 갈기를 가리켰다. 강태식 경감은 그에게 종이와 펜을 건넸다. 김노인은 펜을 잡고 비뚤비뚤한 글씨를 써내려갔다. 민준이가 갈기를 따았어. 강태식 경감은 깜짝 놀랐다. 갈기를 따았다고? 김노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글씨를 썼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나타나며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노인의 침묵과 난청 뒤에 숨겨져 있던 결정적인 디테일이었다. 김노인의 종이는 완벽한 이야기,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예리한 관찰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사장님 떠나시던 날 오후 민준이가 혈룡 마구간에 가는 걸 봤어. 밥 주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것도 아니었지. 한참 동안 서서 말 갈기를 빗질하더군. 사장님보다 더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말이야. 강태식 경감은 읽으며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다. 김노인은 계속 썼다. 그러더니 목 근처에 작은 갈기 한 줌을 가져다가 아주 예쁘고 깔끔하게 따는 거야. 이상해서 가서 뭐 하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사장님 출장길에 행운을 빌어주고 혈룡이 상을 타게 하려고 땄는 거라고 하더군. 말이 되는 것 같아서 더 묻지는 않았어. 근데 이상했지. 사장님은 한 번도 누구한테 그런 짓을 하게 한 적이 없거든. 말갈기는 자연스럽게 둬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흘렀다.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다. 미리 따놓은 갈기, 준비. 서아리는 제압당하는 동안 공황 상태에서 무작위로 말갈기를 움켜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그 미리 따놓은 갈기 뭉치를 잡아뜯었던 것이다. 촘촘하게 따은 갈기는 자연스럽게 흩어진 갈기보다 잡기도 뜯어내기도 더 쉬웠을 것이다. 이민준이 갈기를 따은 행동은 더 이상 행운을 비는 순수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잔인한 계획을 위한 의도적인 준비였다. 그는 단서를 미리 준비했고 아마도 서아린이 몸싸움 중에 그것을 잡아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했을 것이다. 그는 현장에 말터를 남기고 싶었고 박진우에게 완벽하게 덫을 놓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그 영리해 보이는 행동이 귀가 어두워 아무것도 모르고 듣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한 노인의 예리한 눈에 관찰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가 완전히 무시했던 증인이었다. 범인의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났다. 강태식 경감은 벌떡 일어나 김 노인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지휘본부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고 머릿속의 범인 초상화는 이제 구체적인 얼굴을 갖게 되었다. 이민준, 과묵하고 말수 적은 마구간 관리인. 목장을 집으로 여기고 박진우를 세상의 전부로 여기던 고아 청년. 강태식 경감은 범죄의 논리를 생각하며 몸소리쳤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전문 지식, 마구간 관리인으로서 그는 웬만한 수의사보다 약물과 주사 기술에 대해 더 잘 알았다. 기회와 접근성, 그는 약품 창고 열쇠와 혈룡 마구간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밤에 목장 곳곳을 돌아다녀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신체 능력, 그는 체구는 작았지만 매일 말과 씨름하는 일은 그에게 유연하고 예상치 못한 힘을 주었다. 지능과 위장 능력, 그는 과묵하고 말수 적은 외모로 모든 사람을 속였다. 그는 완벽한 연극을 꾸몄다. 동기,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다. 강 경감은 문득 이민준의 대답을 떠올렸다. 사장님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장님의 일입니다.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의 동기는 질투나 돈이 아니었다. 그의 동기는 병적인 충성심, 왜곡된 숭배심이었다. 그는 서아린과 최시혁의 관계를 용서할 수 없는 배신, 그의 완벽한 가정을 더럽히고 그가 숭배하는 주인을 상처 입히는 오점이라고 여겼다. 그는 서아린과 최시혁의 관계를 용서할 수 없는 배신, 그의 완벽한 가정을 더럽히고 그가 숭배하는 주인을 상처 입히는 오점이라고 여겼다. 그는 자신을 위한 복수가 아니라 정화하기 위해,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기 위해, 목장의 순수함을 되찾아주고 사장님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손을 썼다. 그리고 박진우에게 덫을 놓은 것은 아마도 그의 미친 계획의 일부였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고통을 겪고 불충실한 아내를 얻고 거짓된 친구를 믿었던 실수를 깨닫기를 원했다. 그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라도 주인의 모든 번뇌를 제거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충성스러운 직원의 가면 뒤에 숨겨진 냉혈한 사이코패스의 초상화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 경위! 강태식 경감은 지휘본부에 들어서며 크게 불렀다. 지금 당장 이민준을 소환해! 경찰차 2대가 조용히 웅풍목장 마당으로 들어섰다. 이번에는 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체포를 위해서였다. 강태식 경감과 한서연 경위 그리고 기동대원들이 직원 숙소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그들은 이민준의 방문 앞에 섰다. 나무 문은 살짝 닫혀 있었다. 강 경감이 신호를 보내자 기동대원 2명이 즉시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싱글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이불은 각지게 접혀 있었다. 작은 나무 책상 위에는 말 품종에 관한 책 한 권만 남아 있었고 옷장은 활짝 열린 채 텅 비어 있었다. 이민준의 모든 개인 물품, 옷, 소지품,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침대는 차가웠다. 그가 떠난 지 꽤 시간이 지난 듯했다. 젠장. 강 경감이 중얼거렸다. 낌새를 채꾼. 한 경위가 재빨리 방을 확인했다. 급하게 도망친 흔적은 없습니다, 팀장님. 모든 것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한 겁니다.
여우는 자신을 둘러싼 덫이 조여오는 것을 알아챘다. 강 경감과의 마지막 대화가 아마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즉시 정물의 CCTV를 확인해! 강 경감이 무전기에 명령했다. 지난 6시간 동안 군을 떠난 모든 시외버스 일정을 확인하고 주요 도로를 봉쇄해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소환 명령은 추적 명령으로 바뀌었다. 냉혈한 살인자는 공식적으로 정체가 드러났고 도주 중이었다. 이민중은 언제부터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까? 아마 마지막 대화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느꼈던 강태식 경감의 날카롭고 탐색하는 듯한 눈빛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 경감과의 대화 후, 그리고 경찰이 김노인을 데려간 것을 본 후, 이민주는 자신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도주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가장 필요한 물건들만 작은 배낭에 챙겼다. 많이 챙기지 않고 딱 쓸 만큼만 챙겼다. 그는 정문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이곳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목장 뒤편의 작은 오솔길을 통해 숲을 가로질러 CCTV가 없는 마을 간 도로로 빠져나갔다. 그는 시외버스를 타지 않았다. 경찰이 그곳을 막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몇 킬로미터를 걸어 강가의 작은 어촌 마을로 갔고 그곳에서 마지막 남은 현금으로 모터보트를 빌려 강 하류로 향했다. 이민주는 유령처럼 사라졌고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대규모 경찰 추적이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극도로 지능적이고 지리에 밝은 적과 마주하고 있었다. 형사팀이 사방을 수색하는 동안 수사본부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 즉 이민준의 범죄 심리 분석에 집중했다. 그의 인간성과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한 경위가 이 임무를 맡아 이민준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자란 고아원을 찾아갔다. 그녀가 수집한 정보는 가슴 아프면서도 무서운 그림을 그려냈다. 이민주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였다. 그는 사랑의 결핍 속에서 자랐고 과묵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항상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에게는 친구도 가족도 없었다. 그가 위안을 찾은 유일한 세계는 동물들이었다. 고아원 원장은 그가 길 잃은 개나 고양이와 몇 시간이고 앉아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16살 때 막 사업을 시작한 박진호에게 거두어져 일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아이에게 박진호는 단순한 사장이 아니라 은인이자 아버지 그리고 신이었다. 웅풍 목장은 그가 가졌던 유일한 가족이 되었고 아름다움과 힘을 가진 혈룡은 그 가족의 완벽함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민준의 심리는 일종의 숭배와 소유 콤플렉스입니다. 한 경위가 수사본부 앞에서 분석했다. 그는 박진우를 숭배하고 서아린을 완벽한 사모님으로 둔 사장의 가족 이미지를 이상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 완벽함의 수호자라고 여겼습니다. 서아린과 최시혁의 관계를 발견했을 때 한 경위는 계속했다. 이민준의 마음속 완벽한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질투가 아니라 자신의 신상이 모욕당하고 자신의 신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본 신도의 분노였습니다. 그네는 그의 진짜 동기에 대해 등골이 오싹해지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증오 때문에 손을 쓴 것이 아니라 왜곡된 정의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오점을 제거하기 위해 서하린과 최시혁을 정화했습니다. 그는 박진우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신을 알아채지 못하고 신전이 더럽혀지도록 내버려둔 사장을 벌하기 위해 덫을 놓았습니다. 그의 병적인 생각 속에서는 모든 일이 끝난 후 자신과 사장님 그리고 혈룡만 남게 되면 가족은 다시 순수하고 완벽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완벽한 논리를 가진 사이코패스로군 강태식 경감이 결론 내렸다. 그럼 그는 어디로 도망쳤을까? 그는 번잡한 도시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한 경위가 단언했다. 그는 인간을, 복잡함을 싫어합니다. 그는 야생으로 자신이 사랑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강태식 경감이 내뱉었다.
맞습니다. 그는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야생마들이 사는 서쪽 국경의 산악지대. 그곳이 그가 자유롭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추적 방향이 정해졌다. 이민주는 시외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려 조심했지만 많은 똑똑한 범죄자들도 저지르는 실수를 했다. 그는 휴대폰을 버리지 않고 그냥 전원을 꺼두면 충분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첨단 기술팀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방법으로 아마도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잠깐 켰을 때의 휴대폰 마지막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신호는 서쪽 국경 산악지대 근처의 숲 가장자리에 있는 기지국에서 발신되었다. 한 경위의 가설이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는 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강태식 경감은 위성지도를 가리켰다. 이 지역은 지형이 험하고 산과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보병으로 수색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야. 그는 뛰어난 기수이니 아마 말을 구했을 수도 있어. 대담한 포위 작전이 세워졌다. 그들은 육로로 추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영역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맞설 것이다. 최정예 추격팀이 결성되었고 여기에는 전투에 능한 기동대원들과 인근 목장에서 온 최고의 기수들이 포함되었다. 그들의 이동수단은 오프로드 차량과 가장 튼튼한 전투마들이었다. 추격은 산기슭으로 이어지는 광활한 초원에서 시작되었다. 이민준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숲가의 작은 목장에서 말을 훔쳤다. 이민준은 정말 천재적인 기수였다. 그는 말을 능숙하게 다루며 오프로드 차량이 따라올 수 없는 복잡한 지형과 빽빽한 숲을 항상 빠져나갔다. 추격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숨막히는 경주로 변했다. 엔진의 굉음, 요란한 말발굽 소리, 경찰들의 외침이 초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민주는 뒤를 돌아보았다. 추격팀이 바짝 뒤쫓아오고 있었다. 그의 과묵한 얼굴에 처음으로 야생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이것이야말로 그가 원했던 삶, 말 등 위에서의 자유로운 추격전인 듯했다. 하지만 그는 조직화된 힘을 이길 수는 없었다. 추격팀은 흩어져 포위망을 형성하며 그를 한 방향으로 몰아갔다. 거의 하루 동안의 팽팽한 추격전 끝에 이민주는 막다른 협곡으로 몰렸다. 앞은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뒤는 경찰의 포위망이었다. 탈출구가 없었다. 그는 말의 고삐를 당겼고 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가에 거품을 물었다. 그는 점점 좁혀오는 포위망을 보았고 얼굴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감사와 작별의 인사처럼 동물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는 두 손을 늘어뜨린 채 조용히 서서 기다렸다. 그는 저항하지도 도망치지도 항복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무서울 정도로 평온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서 있었다. 강태식 경감이 앞으로 나섰다. 이민준 체포한다. 이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질 때도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숨막히는 추격전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끝났다. 야생짐승은 잡혔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광활한 초원 어딘가를 날아다니는 듯했다. 취조실로 돌아온 이민주는 여전히 침묵이라는 단 하나의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맞은편 벽에 한 점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는 이름과 나이 같은 가장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렸다. 강태식 경감과 한서연 경위가 번갈아 들어가 신문했다. 그들은 강압적인 방법과 부드러운 방법을 모두 사용했다. 그들은 범죄에 대해, 희생자들에 대해, 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가 숭배하던 주인 박진우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소용없었다. 이민주는 돌부처 같았다. 그는 침묵으로 우리를 벌주고 있어요. 한 경위가 말했다. 우리가 사건 종결을 위해 그의 자백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쥐와 고양이 놀이를 하는 거죠. 강태식 경감은 이민준처럼 복잡한 심리를 가진 자에게는 모든 일반적인 신문 방법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결정적인 한방, 부인할 수 없는 한방, 그의 병적인 논리를 직접 타격하는 한방이 필요했다. 그는 기다리기로, 감정실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이틀 후 최종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강태식 경감은 취조실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민준 바로 앞 책상 위에 조용히 서류 몽치를 올려놓았다. 첫 장에는 DNA 감정 결과가 있었다. 현장의 말털 속에서 발견된 사람의 피부 세포가 강 경감이 느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민준, 자네의 DNA 샘플과 100% 일치했네. 그는 다음 장으로 넘겼다. 과학수사팀이 수의약품 창고 근처에서 발견한 희미한 신발 자국도 분석 결과 자네가 평소에 신던 장화와 일치했어. 그는 또 넘겼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오후 자네가 혈룡의 갈기를 따는 것을 본 유일한 목격자 김노인의 증언까지. 그는 서류 뭉치를 이민준 쪽으로 밀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민준. 모든 게 끝났어. 자네의 침묵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 이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감정 결과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가 애써 쌓아올린 침묵의 성벽에 마침내 첫 균열이 나타났다. 신문 때문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과학의 냉정한 진실 때문이었다. 아주 긴 침묵 끝에 이민준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기이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네,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분명했다. 제가 했습니다. 침묵의 벽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이민준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죄를 자백하는 죄인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을 보고하는 사람처럼 침착하고 명료하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냉정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서아린과 최시혁의 부적절한 관계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다. 그는 그들을 미행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그는 자신의 신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난 붕괴와 분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께 걸맞지 않았어요. 이 목장에 있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청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전체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박진우가 없는 틈을 타 집에 몰래 들어갔다. 그는 가벼운 마취제를 묻힌 수건으로 최시혁이 반응하기도 전에 제압한 후 국소 마취제를 주사했다. 그리고 서아린의 방으로 갔고 그녀는 저항했다. 몸싸움 중에 그녀는 그가 일부러 재킷에 달아놓았던 혈룡의 갈기 뭉치를 잡아뜯었다. 두 사람을 모두 제압한 후 그는 치명적인 약물을 주사했다. 그는 침착하게 그들을 침대 위로 끌어올려 불륜 현장으로 꾸몄다. 그는 모든 지문을 깨끗이 닦았다. 그는 마치 해야만 하는 일, 신성한 사명인 것처럼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설명했다. 저는 모든 것을 사장님을 위해 했습니다. 그는 강태식 경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결론 내렸다. 저는 목장의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취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질투나 돈 때문에 살인한 자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독과 맹목적인 충성심, 그리고 병적인 두뇌에서 태어난 악마와 마주하고 있었다. 현장 검증은 암울한 아침에 진행되었다. 이민준은 한때 그의 세상 전부였던 웅풍목장으로 다시 끌려왔다. 익숙한 문을 지날 때도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경찰과 검찰의 삼엄한 감시 아래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재현했다. 약품 창구에 침입하는 것부터 희생자들에게 접근하고 현장을 조작하는 것까지 모든 발걸음과 행동이 정확하고 기계적으로 재현되었다. 그는 최시혁에게 마취제를 묻힌 수건을 사용했던 위치를 가리키고 서아린을 제압했던 방식을 묘사했다. 그는 범행 도구를 버린 장소, 목장 뒤편의 마른 우물을 침착하게 가리켰다. 노련한 수사관들부터 멀리서 지켜보던 호기심 많은 주민들까지 모든 목격자들은 극도의 소름을 느꼈다. 그들은 살인자의 얼굴에서 후회나 두려움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냉담함과 마치 자신이 만든 작품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한 소름 끼치는 만족감만을 보았다.
범죄는 대낮에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민준의 과묵한 외모 뒤에 숨겨진 잔인함은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몇 달 후 용화마을을 뒤흔든 사건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은 지역 전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민준은 피고인석에 여전히 마르고 과묵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는 검찰이 자신의 모든 범죄를 나열하는 공소장을 평온하게 들었다. 박진우는 피해자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눈에 띄게 마르고 늙어 보였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한때 믿고 거두었던 직원까지.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과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자의의 끔찍한 범죄라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두 가지 고통이 겹쳐 그를 괴롭혔다. 재판 내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김 노인의 증언, DNA 감정 결과, 그리고 이민준 자신의 등골 오싹한 자백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 재판부가 판결을 위해 휴정하기 전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민준은 사과하지도 선처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법정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박진우에게 시선을 잠시 멈춘 후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 내내 그의 유일한 말이었다. 이 지역 범죄사의 길이 남을 말이었다. 저는 목장을 청소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법정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그것은 뉘우침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병적인 이상을 확인하는 말이었다. 그것은 극에 달한 왜곡된 심리, 옳고 그름과 선악의 개념에 대한 뒤틀림을 전부 드러냈다. 그것은 재판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휴정 후 재판부가 돌아왔다. 엄숙한 얼굴의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낭독했다.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2명을 살해한 특별히 중대한 범죄, 법과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동기와 태도를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이민준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건조하고 단호한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며 끔찍한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고통과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몇 달 후 판결이 집행되던 날, 강태식 경감은 출장 중에 용화 마을을 다시 찾았다. 그는 목장에 들어가지 않고 언덕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웅퉁 목장은 새 주인을 맞았고 간판도 바뀌었다. 모든 것이 여전히 돌아가고 말들은 여전히 풀을 뜯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영혼을 잃은 듯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물어 박진우가 재판 직후 목장을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너무나 많은 비극과 상처를 담고 있는 이 땅을 떠났다. 사람들은 그가 단 한 가지 혈룡이라는 말만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해가 다시 초원 전체를 호박색으로 물들 때 강 경감은 문득 사람들이 들려준 박진우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사랑하는 준마를 이끌고 말없이 황원 속으로 걸어가는 한 고독한 남자의 모습. 불확실한 미래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거에서는 벗어났다. 용화 마을 공동체와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 상처는 아마 영원히 완전히 아물지 못할 것이다. 그 운명의 밤에 울렸던 말발굽 소리는 이 땅을 영원히 따라다닐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부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